우리 그 저번 시간에 삼저 현상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삼저 현상이 되게 어려운 주제일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 보시고 되게 많이 공감하시고 고민이 나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때 교수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저저 속에서 예. 고고고를 찾아보자 네. 하고 우리가 좀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러면 고고고를 오늘 한번 찾는 예. 희망적인 좋습니다.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 희망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 아, 왜냐면 이런 산업을 갖다 소개를 했을 때 이게 마치 예전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FTA 맺었을 때 저런 얘기를 했었다고. 막 농촌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사실 농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이미 다 농촌에 계신 농민들이 다 50대, 60대 분들인데 그분들이 농업을 어떻게 바꿔나가요,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참 좋은 산업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사실 막 이거 남의 나라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알아나가셔야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네. 뭐 하다못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뭐 주식이라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게 꼭 남의 나라 얘기 듣듯이 뭐 인공지능은 그게 구글 얘기지 왜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또 핸드폰 하나 내놨잖아요. 그죠? 픽셀. 야, 이것도 엄청 재밌는 거 이제 진짜 말로만 듣던 재밌는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병 저도- 주시고 약 주시고 저도 참. 모두 발언을 굳이 하자면 예. 네. 우리 뭐 그 원샷법 다루면서 구조조정 얘기까지 네. 했고요. 또 지난번에 삼저 현상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밝은 산업, 또 미래가 밝은 산업. 촉망되는 산업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오늘 다룰 여러 가지 그 5대 신산업 저희가 선정한 최수석이 선정한 5대 신산업은 많이 익히 들으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어떤 수준의 것이고 뭔지 또 전망이 어떤지 이런 걸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렇죠. 네. 자, 올해 3월에 그 왜 알파고 때문에 한참 난리였잖아요. 이세돌 기사하고 이렇게 네. 바둑을 사람들이 뭐야? 로봇하고 사람하고 바둑을도?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사람이 졌단 말이야? 되게 쇼크를 많이들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오는 건가? 멀리 있는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로 현실화 되나 보다. 그래서 한참 그때 빅 이슈였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또 참여를 하셨더만 그렇죠? 참여를 이제, 하셨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이제 R&D를 지원하는 네. 정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산업부는 이제 수출과 혹은 이제 뭐 성장 뭐 이런 걸 지원하는 컨셉이 사업화를 지원하는 거죠. 좀 다르죠. 근데 미래부가 이제 지난 8월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시청자 여러분들 그 보이시는 앞에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이 9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굉장히 본격적인 네. R&D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굉장히 큰 발표고요. 보시면 인공지능, 또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 소재, 스마트시티, 그리고 그밖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분야, 미세먼지 관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R&D를 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야기도 저희 많이 얘기를 나눌 텐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야기 나눈 것들과 상당 부분 교집합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산업들을 조금 중요한 것들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인공지능. 아무래도 네. 이제 알파고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근데 저 교수님이 산업부의 또 인공지능 포럼 자문위원이시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네, 그러다 명함이 몇 개예요? 명함이 직책. 명함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활동이죠, 활동. 네,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공지능 포럼은 이제 산업부가 주체고 이제 주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최를 하는데 저는 이제 경제나 고용 분야 또 보험 쪽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서 세계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보험산업연구원에서도 오고 또 노동연구원에서도 오고 네. 또 도덕이나 뭐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포럼을 주최해서 그 미래상을 좀 그려보는 그런 모임인데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해주세요. 네. 인공지능의 정의는 뭐 제가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뭐 로봇이 있다, 혹은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네. 스스로 이제 사고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정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사고한다.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세계 시장 규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이건 뭐 제가 전망한 것이 아니고 BCC라는 기관에서 전망한 건데 성장률이 이제 15.5%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텐데 보시면 그 부문을 보면 주로 영상 처리, 또 지식 처리, 네. 음성 인식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이고 주로 이제 구글, 애플, MS, IBM, 바이두 이런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산업을 주도하려고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경제적인 효과, 이 효과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경제적인 효과 하면 이제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것이 네.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뺏길 것이 아니냐. 혹시 최진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저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늘 이런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나왔을 때도 이제 저한테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방송을 나갔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사고 치기 전이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네. 인문학적을 갖다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산업혁명 터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기계 파괴 운동이 네,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기계 파괴 운동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실제로 노동자의 대립 관계를 자본가가 아닌 그러니까 노동자 자본가 반드시 대립적이란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대립각을 갖다가 기계로 세웠던 거죠. 굉장히 우려를 범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일자리를 빼앗느냐 안 뺏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업혁명이라는 게 보여줬던 게 인간의 근력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줬던 게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인간의 근력이라는 거. 예. 기계가 나오면서 도구의 시대에서 넘어간 거면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능이 뭔지는 또 정의를 들어가야겠지만 오늘은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일자리 논쟁으로 벌어졌을 때 자칫 대립각이 쉽게 표현하면은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기계와 노동의 대립처럼 이게 인공지능과 노동의 대립으로 나눠졌거든요. 그건 명확하게 잘못된 선이에요. 네, 네. 인문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더 무서운 거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결국은 저 지금 나오고 있는 구글, 애플, MS, IBM이나 바이두나 이게 마치 좀 무슨 느낌이 뭐냐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록펠러라든가 미국에 있어서 그 거대 자본들이 독점 자본화되면서 사실 세계를 갖다 좌지우지하면서 네. 미국의 패권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보는 것이 인문학적이나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저도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러다이트 운동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요즘에 또 다른 운동이 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는 네, 있는데 네.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네. 많은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자리를 차지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싫어할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이패스가 도입됨에 따라서 톨게이트에 근로자가 많이 줄었죠. 3분의 1로 네, 줄었죠. 네, 네, 그건 네. 맞아요. 근데 그 대신에 그 반면에 하이패스를 만드는 회사 많이 생겨났고요. 그 하이패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부품 공급사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지만 그 시스템 혹은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산업이 또 생겨나면서 일자리를 고부가 가치화 만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양측 면이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걸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거시적인 사실 논쟁인 거죠.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직업을 갖다 늘렸느냐 줄였느냐 이거는 정말 어떤 학자도 사실 뭐 실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잡아나가는 범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정말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측면에 우리가 주목을 목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말에 100% 동의하는 게
이게 그래서 무슨 소리야. 새로 만든 일자리는 몇 개 안 되는 거고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지. 전 그게 맞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뭐 그럼 기술을 막겠어요? 기술은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네. 이 기술이 나왔을 때 나오는 새로운 일자리들에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요즘 너무 좋은 얘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하신 거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국내만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일자리는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하고 목적 의식을 갖고 바라보면서 오케이.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네. 적용되는 과정상에서 이 패러다임을 어떤 기업이 어떤 연구기관이 가져갈지를 좀 주목하시면 좀 패러다임 변화를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자, 인공지능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인공지능만큼이나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요새 막 포켓몬고 이런 열풍이 일면서 VR, AR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가상 증강현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게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뭐가 가상현실로 증강현실인지 그리고 그 차이는 뭔지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한테. 어려운 건 교수님한테. 어려운 건 교수님한테. 아예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정의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네. 정의는 넘어가시고요. 시간 관계상 가상 증강현실이 도입됐을 때 특히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좀 적용될까, 활용될까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혹시 가장 눈에 띄는 뭐 산업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 페북 생각해요. 페북. 페북. 네, 내가 이건 계속 말하는 게 이게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페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만남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한국적인 네. 단어로 치면은. 네. 그럼 우리가 이 가상 이걸 써요. 그럼 딱 쓰면은 내가 이제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제 여자친구 뭐 데이비드는 남자구나. 아니 여자친구 예를 들면 지금 뭐 뭐 제시카를 만나. 제시카를 네. 만난다 이거죠. 밝히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이따 거지만. 다시 얘기하시죠. 예, 근데 딱 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내가 딱 쉽게 가면은 이걸 딱 쓰고 들어가면은 그걸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셸을 만나요. 그렇죠. 예, 미셸을 딱 만나는데 중요한 건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변화부터 금방 나올 거냐면 이제 우리가 다국적 그런 포럼이나 이런 게 실제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각자 들어가서 회의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정말 굉장히 편하겠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많이 거죠. 예. 그러니까 페북이 되게 파워풀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삼성전자가 그 가상현실 발표를 할 때 그 우리 페이스북 두목이 누구예요? 우리 귀염둥이 어린 친구. 예. 마인드도 아주 훌륭하고 주커버크가 딱 올라가갖고는 세계 최대 하드웨어 업체인 삼성과 최대 세대 소프트 업체인 우리가 만나서 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이게 진짜 앞으로 주커버크가 뭘 하겠어요? 전 그걸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그런 어떤 SNS나 이런 영역으로 1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네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1차적으로 또 적용될 만한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게임이 좀 많지 그렇죠. 않나요? 네, 일단 네. 1차적으로 게임입니다. 예, 가장 직접적이고요. 네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런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에서 네.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 가상 증강 현실을 활용한 교육 이쪽으로 영역이 또 확대될 것이라고. 굉장히 좀 건전한 것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예. 마음속 깊이 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인터넷 산업에 세계적인 인터넷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놀라운 산업이 하나 존재해요. 아, 예, 그렇죠. 예, 그 산업이 AR이라고 하나요? 예, 뭐 19금. 굉장히 뭐 절대 저 무슨 말을 했다고 이거 뭐다 이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네, 근데 그것도 많이 기사화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거는- 관련해서. 아 무조건이죠. 많이 사용을 해보셨나 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하면서도 얼굴 얘기했었는데 빨개지시네. 예, 이미 푸코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에서 말하는 게 성은 억압된 적이 없다. 굉장히 재밌는 거죠. 억압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억압적인 기제이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되네요.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뭐 성이 억압돼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전 모르겠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저 오마이스쿨에 들어오시면 저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미셸 푸코 편에서 보시면 뭐 성인이 된 지 네, 얼마 안 네. 된 사람. 네, 그러니까 즉석 만남도 이제는 맞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로 이제 가능해진 세상이 됐다라는 기사도 많이 쏟아졌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고요. 또 한 가지 네, 꼭 또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것은 이제 네. 도소매 유통 분야에도 활용이 되는데 그럴 수 이미 있겠다. 국내 유명 백화점사들이 가상 그 온라인 스토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 엄청 편하겠다. 이렇게 골라서 그렇죠. 그 그냥 매장 담아오면 자체를 되겠네.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너무 활용 분야가 진짜 이건 제가 무궁무진하네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활용 분야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TV랑 이게 완전 다른 게 TV나 다른 매체들은 사실 주체와 객체가 있으면 우리는 수동태거든요. 네네. 어떤 공간에서도 항상 수동태 역할인데 가상 증강현실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능동태로 네네. 들어갈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은 매체를 싹 바꿔버릴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매체가 될 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미 기술이 개발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이 됐냐면 예. 그냥 자동차 유리에 예. 이거를 쏘면 그렇죠. 바닥에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예. 되니까 길 안내를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화면으로 보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냥 우리가 예. 길에다가 증강현실을 통해서 볼 수 그렇죠. 있게끔 예. 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세상이야. 그리고, 놀라운 세상이죠. 제가 준비한 거는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그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럼 가상현실이 적용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주요 기업들입니다. 이제 다 이름만 들면 알만한 네. 기업들이 각종 VR, AR 기업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을 인수하는 형태로 계속 가상 증강현실 산업을 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산업에 진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투자 관점에서는 뭐 어떤 기업이 인수 대상인지, 예, 어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예.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걸 또 관심 있게 눈여겨 보시면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새 이마트나 아니면 이런 이제 뭐 마트 같은데 주차장 가면 사람은 없는데 차가 혼자 주차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직.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람이 없는데 차가 혼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자율주행. 네. 네, 그렇죠. 요거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예. 자율주행차도 예. 이 인공지능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보다도 이제 보험연구원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네.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것이라는 전망은 뭐 당연히 뭐 가는 겁니다. 그거는 가는 거고 레벨이 뭐 0에서 4까지 이렇게 네, 차트를 네, 네. 보시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뭐 레벨이 이제 수준이 낮은 수준, 예를 들어 주차망 네. 자율이라든가 뭐 네, 이런 네, 영역까지지만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겠다라는 것이 추이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 영역인데 아, 예. 그럼 자율주행 이미 이슈가 됐죠.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 되나요? 누가 배상을 해야 되나요? 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최진기 선생님. 그거요? 일부러 서비스 차원에서 틀린 답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누가 그 사고가 나면요? 네, 제 얘기 좀 교통사고가 들으세요.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조사가? 예, 그리고 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는 인공지능 AI가 거기 탑재가 되어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그 AI를 네. 제조한 회사의 책임 아닐까요? 이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둘 중에 한 분은 다른 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방송을 했었어야 좀, 돼? 운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아니 운전자가 없는데 운전자 어떻게 책임? 차에 오너 어쨌든 차에 앉아 있으니까. 예,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편집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네. 져야겠죠. 그럼 지금의 보험의 패러다임은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보험이요. 바뀌는, 예, 이 B2C 보험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제조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예. 그 삼성 화재 보험을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공장이 만약에 불에 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상액이 약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그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자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삼성화재는 1,000조 원만큼을 보험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안 돼요. 그 보험사가 그러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이 B2C 보험이 아니라
기업과 직접 보험사가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보험사 같은 데 그렇죠. 보험을 들어야 재보험사가 되죠? 들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완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6개월 전에 내가 강의한 거 보시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 이거에 정말? 대했을 때. 박수 한번 치세요. 보험이 바뀐다. 오. 보험이 바뀌고 근데 그거는 똑같이 또 뭐가 사- 되냐면 이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네. 자동차 회사도 몇 개밖에 못 살고 아, 그 다음에 보험 회사도 몇 개밖에 못 살아난다.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지만은 이게 안전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아주 간단한 게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덜 불안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내가 운전석 직접 옆에 하니까. 있으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맞아. 근데 운전석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언컨트롤드 리스크거든요. 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 민감해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사실은 더 안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역설이죠. 음. 제가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유명한 자동차가 아니면 안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지금은 그냥 아무 자동차나 네. 아 그래 이거 괜찮네 가성비가 좋아가 나오는데 이런 시장이 되면 가성비가 아닌 거죠. 아 구글 걸 타야지 그래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현차를 타야지 뭐 이렇게 되면 참 네, 좋고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몇 개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보험사도 쉽게 얘기하면 군소보험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래서 자동차도 대형화, 보험도 대형화될 대형화. 수밖에 없다라고 6개월 전에 제가 강의를 해놨다는 거를 오마이스쿨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역시 오늘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 역시 선생님 우리 교수님 너무 최고입니다. 한번 예. 쳤으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는 그 트렌드, 예. 자동차 산업의 큰 트렌드가 예,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린카고 하나는 스마트카예요. 네, 그 스마트카 영역이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저는 2010년쯤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자동차는 예. 기계 산업이 아니다. 음. 전자제품이다. 오케이. 라는 얘기를 네. 2010년부터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CES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CES가 CES라고 하지만 예, 이미 예. CTS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전히 호칭은 예. CES예요. 일렉트로닉 가전이다 네, 이건데 네, 네. 실제로 가보면 CT에 네. S로 바뀌었더라고. 테크놀로지로. 네, 네, 네. 이미 바뀌었죠. 저희가 그래서 1월에 갑니다. 라스베가스를.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가서 또 좋은 강의 많이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자율주행이요?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그 수준이 네, 아니에요. 네. 자주라고 하죠 뭐. 자주차라고 하죠 뭐. 우리가 자주차를 갖다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차. 우리가 그래도 투자 팁을 하나씩 드려야 되잖아요. 네, 수진 네, 씨. 네, 네. 우버다. 우버. 우버에 주목하자. 왜냐면 이게 자율차가 지금 우버가 엄청 투자를 받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모든 회사들한테 투자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차 소유의 개념이 이것도 온디맨드로 가는 거죠. 네.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 거로 가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우버가 자율주에 왜 뛰어들었지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완전 다 자율주행차가 되면 사실은 이렇게 네. 굳이 차를 소유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없어질 확률도 의미가 굉장히 없죠. 높은 거죠. 어. 그래서 우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디디 추싱. 음.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우버가 디디. 힘을 네네. 못 썼으니까 네. 중국의 디디나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가자고 우리 수진 씨랑 저랑 목 놓아 외치잖아요. 그랬을 때 주목해봐야 될 거는 디디나 아니면 우버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율주행했을 때 꼭 구글이나 애플 이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굉장히 그게 온디맨드 경제, 공유경제 그러네요. 개념까지 결합이 됐을 그럴 수 때는 있겠다. 얘네들이 상당히 이미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럼 한국에서도 어떤 기업이 이렇게 갈 것인가를 보고서 쫓아가는 건 한번 굉장히 재밌게 투자 전략 차원에서 그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은 직접 운전하는 그 맛을 즐기시지만 사실 이제 많은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그 드라이빙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이제 편의성 때문에 그렇죠. 많이 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굳이 내가 운전 안 해도 되면 그냥 나 어디 가는데 불러서 집 네. 앞에 딱 오면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맞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그래서 제일 편해질 먼저 수 있겠네요. 없어질 게 이게 사실 좀 이게 뭐 하는데 트럭 기사님, 그다음에 고속버스, 관광 고속버스 기사님들이 제일 먼저 위험하실 거예요. 택시 사실은. 기사님. 예. 택시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택시는 이런 골목길을 가야 되고 아, 사람들이 예.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건데 트럭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큰 도로를 달려야 되니까. 서울 어느 지점에서 부산 어디까지 가는 건데 앞에 트럭만 사람이 예를 들면 몰면 나머지 9개 트럭은 그냥 쫙 따라- 지금도 할 수 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9개 트럭은 뒤에 10개 트럭이 쭉 가는데 앞에 트럭만 사람이 운전하면 9개 트럭은 거리 주행만 딱 해서 가면 되잖아. 예. 이거부터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고속버스도 그게 이제 금방 이루어질 거고. 그럼 이제 얼마나 재밌어요. 휴게소에서 술을 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휴게소에서 한 잔 딱 하고 그리고 야 2,000원 차 안에서 하지. 이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운전은 걔가 하니까. 그때까지 예. 저희 살아서 꼭 한잔 하시고. 저는 어려워도 교수님은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넘어가시죠. 네. 네.
우리 이제 인공지능, 뭐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많이 뭐 뉴스 기사도 접하셨을 테고.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 스마트 시티 예.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또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이제 시티마저도 스마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과거와 달리 우리 근저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전기에 의존을 했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을 해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태양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네네. 에너지의 컨슈머인 동시에 프로듀서가 되는 거죠. 각 가게가. 아. 예. 그럼 그 생산한 에너지를 팔기도 하고 자기가 쓰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실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가가호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SNS나 IoT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교통 분야도 이제 IT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패스가 대표적인 건데 네. 도로를 이동하는데 가로등이 LED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 자동차가 없을 때는 꺼져 있다가 한 100m 전에 갑자기 켜지고 그리고 이제 신호등 같은 것도 조절이 되고 이런 모든 그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적인 영역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된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굉장히 유망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네. 건설사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들 그리고 여러 인프라 개발 회사 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뭐 시티 그 도시 개발 그렇죠. 농협 같은 것이 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 신흥국들도 스마트 시티의 개발 용역이 발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존 인프라 뭐 철도나 도로나 이런 것들도 수주가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쪽 그 스마트 시티를 이루는 각종 기술을 뭐 굉장히 선제적으로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네. 근데 교수님 저 지금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 시티가 어느 정도로 그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시범 우리가 뭔가 사업을 이제 진행할 때 네, 시범 네. 단지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지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 스마트 시티가 시범직으로 좀 선정이 되거나 예. 진행 중인 사항이 있나요? 예, 스마트 시티의 시범 단지를 이제 한 2년 내 정도로 구축이 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1차, 2차 실증 단지를 했었잖아요. 저는 거기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역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기술을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시를 선정할 텐데 네.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이유가 어떤 도시일까? 네. 예, 근데 선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땅 살라고. 근데 이것도 개념이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거 개념 자체가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세종시도 전형적인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예, 표현하면 예, 스마트 예. 시티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옛날에는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신호등이 다 예. 각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스마트 시티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는 그거부터. 거죠. 예. 근데 하나는 스마트 시티가 이제 독자적인 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저는 들어갔을 때 네. 이게 이제 맞냐는 사실 좀 의문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증량현실, 경량 소재, 스마트 시티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예.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가 레벨이 좀 안 맞다. 좀 레벨이 다르다. 스마트 시티 차원이. 안에는 예. 이 정도 급의 다른 기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는 좀 어떤 더 너무 복합적일 수 융합적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제일 잘 보여주는 건 맞아요.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혁명이 사실 다 통합적으로 그렇죠. 해서 한 번에 예, 보여줄 수 있는 게 스마트 융합이라는 면에서는 시티니까. 맞는데 이건 뭐 그냥 그 자체니까 이게. 이제 근데 기업 조금- 입장에서 네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 발주가 났다. 예. 또 어느 프로빈스를 좀 예. 개발해달라. 예. 그럼 뭐 어마어마한 돈이 난리가 있을 났죠. 텐데. 지금 중국은 뭐 네. 다 바꾸겠다는 그럴 텐데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주요 뭐 인프라 회사들이 예. 수주를 하려고 예.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총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예.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10원도 안 됩니다. 기존 인프라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네. 선제적으로 구축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발주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편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교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네. 가정에서 이제 네. 자생적으로 만들어 쓰는 네, 네.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되게 놀라운 사실이 네. 한국 분이세요. 한국인인데 네. 젊은 여자 분이셔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노마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흐르는 물 속에 이 터빈을 막 돌아가게 이제 물 속에 그냥 넣어놓는 거야. 그럼 네네. 이 터빈이 막 돌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해요. 네, 그럼 네. 이제 4시간 반이면 이게 풀 차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쓸 수 만들어요. 있는 거를 네. 개발을 해서 미국에서 킥스타터에서는 펀딩을 180%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블룸버그나 뭐 여러 매체에서 크게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이제 한국에서는 이노마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작은 회사가 글로벌리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부터 그 회사 관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일에 아이,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선생님 말씀만 맨날 이렇게 하셔. 공부하는 과정을 말씀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얘기할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굳이 이제 그걸 굳이 말씀하면 더 드리면 네.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이제 태양열, 태양광이에요. 네, 네. 가가호 그걸 건설하고 그러면 잉여 전기 에너지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파는 건데 네. 지금 전기 에너지가 너무 싸니까 네. 문제인데 전기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면 네, 네. 서로 열심히 태양광 설치하려고 그러고 네. 자전거 돌려서라도 네. 전기 만들어서 네, 네,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가 이용하고 잉여 전기를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전기 가격이 주가가 움직이듯이 그것도 전기 거래가 가격이 되는 계속 거네요. 바뀌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비쌀 때 팔려고 하는 네, 네. 이런 식의 역할인데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각 가가호 필요한 그 장비가 스마트 미터기예요. 지금 계량기가 스마트화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저는 식으로. 항상 실천을 먼저 합니다. 네, 저희 집은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오. 박수 한번 언제 또 주세요. 언제 네, 저희 작년쯤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정부 지원금 나올 때 예, 예, 예. 지금 그때가 정부 지원금도 받고 지자체 지원금 2개 다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기값 1, 2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여름에는 그만큼 태양이 세니까 네. 그렇죠. 또 필요한 전기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미관을 안 해치게 잘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나 이게 쉽진 또 않아요. 그게 그 설치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미관이 문제가 참 하기 때문에 잘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럼 지금은 정부 지원금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요, 일부 있어요. 남아 일부? 있어요. 그럼 있어요, 좀 있어요. 검색하셔가지고 네, 우리 집에서 이게 가능한가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네. 빨리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마트 시티 다음으로 볼 거는 블록체인인데 네, 네.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 되게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 교수님 조금 네.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블록체인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저는 솔직히 앞에 말씀드렸던 4개 기술보다 더더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대중이 느끼기엔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테크니션들은 더 잘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걸 전달하는 능력은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그냥 전달을 해드리면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보시면 핀테크 하잖아요. 네. 핀테크 저렇게 많은 핀테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핀테크 중에 하나가 디지털 통화나 블록체인 이런 건데 이게 두 가지가 블록체인과 연결이 됩니다. 네. 블록체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자, 제가 돈을 100만 원 드렸어요. 네. 근데 수진 선생님이 최진기 선생님한테 100만 원을 네. 불법으로 드렸어요. 만약에 불법 자금, 예를 들어 도박하는 네. 회사다. 그러면 아, 자, 사례가 별론가? 그냥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불법으로 활용된 100만 원이 네. 혹시 제가 준 100만 원일까? 이번 성환종 사태처럼 네. 일가에 대한 의문은 드는데 네.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 심증만 그렇죠? 있고 네. 물증이 없는 자, 거죠. 그러면 제가 100만 원 드린 네. 거래가 있어요. 네. 계좌이체. 네.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또 이런 블록이 또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거래한 게 근데 또 하나의 블록. 지금의 금융거래 시스템은 네. 블록 간의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예. 그건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블록 간의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요. 10,000원짜리 돈에 이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어 쓰는 있는 거죠. 거죠. 누가 네. 누구한테 언제 발행 줬고 시작부터 아. 계속 히스토리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겁난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이 비공개라는 게 없는 거죠. 단식을 그렇죠. 하더라도 예. 공개로 하는 거지 그렇죠. 비공개 단식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5일이나 6일 안 먹었다고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다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야 신기한 세상. 놀라운 세상입니다. 예,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시면 오른쪽 내용처럼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거래 블록들이 있는데 그 작업 증명이라 하죠. 그런 것들이 쭉 거래가 옆으로 넘어갈 때마다 남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작업 증명을 해내서 블록들이 형성된 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네. 모든 금융 거래는 중간에 TTP 방식이라는 게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해도 네. 중개사를 만나야만 돼요. 지금은 네네네. 금융 거래도. 네, 그렇죠. 은행이 있어야 당연하죠. 되고 네. 입출금을 해야 그리고 되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도 중간에 클라우드라는 게 그렇죠. 있어야 돼요. 뭐 어디다 해야만 여기서 또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은 클라우드, 중개사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거래를 이제 P2P 방식이라고 하죠. person to person. 그런 식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어마무지한 영역으로 확대되고요. 제가 이미 뭐 블록체인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금융사들이 이미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네, 네, 그런 네. 상태. 이거는 나중에 우리 따로 한번 다뤄봅시다.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중요하고 네.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요 금융 파트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전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잠깐만 몇 개만 좀 몇 예를 개만 들어 얘기를 주실 수 해보면 있을까요? 이 FTA 말씀드리면 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FTA 찬성했을 것 같습니까? 반대했어요? 찬성하셨죠? 네, 제가 찬성했습니다. 압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하다고? 어쨌든 조건적 찬성이라고 FTA를 그러죠. 체결하게 되면 자 자동차를 수출했다. 네. 그럼 자동차가 한국에서 수출했다. 네. 한국 제품이다. 네. 그러나 그 부품이 진짜 다 한국이냐? 그거 아니죠. 아, 다 그러니까 한 몇만 개, 몇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다른 원산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래 블록들이 제조하는 과정에도 다 따라옵니다. 기록이 다 자동적으로. 남아 있는 거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스캔하면 이건 몇 퍼센트는 어느 나라, 몇 퍼센트는 어느 아. 나라 이런 게 된다는 거고. 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 이런 영역까지 다 확대되고요. 또 문화 영역까지도 확대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음원, 아, 음악을 어디서 음원. 파일을 그렇죠. 받았어요. 아, 예.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받을 때도 불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모든 불가능하겠네요. 음원이라는 파일에는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어디서 거래됐는지, 다 그러니까 알수 이 있겠네. 세상이 굉장히 투명화된다.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네, 뭐 둠강이 사라지는 그날이 정말 제가 꿈꾸던 세상, 둠강이 없는 그 세상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예. 한 번쯤만 꼭 달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제가 네네. 9월 말에 이 페이퍼를 썼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네.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진 기사님 4차 산업혁명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이 미래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실 네.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아이 이렇게 살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 아이의 직업은 도대체 뭐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저한테 그런 네. 어려운 주제예요. 그거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이것도 이제 좋을까요, 강의를 선생님? 크게 한번 이거는 사실 강연을 이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하고요. 아. 강연 주제거리죠. 네. 이렇게 잠깐이라면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건지만 제가 이거 좀 한데 산업혁명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근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임을 보여줬다면 네.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사실 이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냐도 사실 논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견된 혁명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전 혁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죠? 이미 예견된 예견됐으니까. 혁명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융합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네. 수 있는 건 융합의 시대고 이 융합의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말고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근대적 지식에 있었던 합리성 그다음에 전문성이란 분야들이 이제 굉장히 무력화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결론 간단해요.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자. 이게 당연한 거야, 이 시대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럼 그 창의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자율학기 제도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레프트한 데서부터 가장 라이트한 데까지 기본적으로 우리도 도입을 해서 가는 게 자율학기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이게 강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네. 뭐 이런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하지만 지금 오늘 다룬 한 5개 산업이 뭐 1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각각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말씀하시니까 아이들의 대응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 학생들하고 이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진로를 정할 때 특히 이제 아이들이 진로를 정할 때 지금도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사양 산업으로 가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라든가 전통적으로는 좋았지만 그리고 조선업, 철강업 지금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공학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선택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망 산업,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 전공을 좀 선택해 보든가 네. 그런 시도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 최수석의 경제팟을 들은 분들만이라도 그런 베너핏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종류의 진로를 좀 더 모색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수진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4차 산업이 혁명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좋은 어떤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런 영역을 많이 고민하십니까? 그렇죠. 고민을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그 투자처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달릴 말을 골라 놓으시고 그 말이 달릴 때 올라타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좀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자꾸 저희가 CES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1월에 이제 선생님하고 베거스를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결국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달릴 말들을 골라서 1년치 먹거리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CES가 사실은 가장 큰 행사고요. 그리고 한 2, 3월 사이에 그 MWC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게 또 스페인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또 IoT 혁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또 한 9월 뭐 그 경에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모터쇼도 가시면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라인업이 됐는지 사실 파리 모터쇼에서는 이미 벤츠에서 그 라인업을 보여줬거든요. 선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먹거리를 찾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가고 현실적으로 기술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도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먹거리를 찾아서 달릴 말을 좀 고르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말이 달릴 때 올라타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말씀 좋으십니다. 자, 오늘 시간이 우리가 좀 짧게 정리하자 했는데 또 이렇게 갔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 예.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길게 다들 하시죠. 어찌나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지. 네, 네. 그럼 이제 9대 신산업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짚어보진 못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5대 신산업을 체크를 해봤는데 좋은 그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에서 희망을 찾고 그 안에서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무리 멘트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실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네.